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입니다. 지은이 조윤재, 펴낸 곳 청림출판입니다. 저자는 고전 연구가로 논어, 맹자, 사기 등 동양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산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오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지만 순식간에 패족으로 몰려 오랜 기간 귀양살이를 하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최악의 절망과 고난의 시기에 다산에게 힘이 된 것은 바로 소학이었습니다. 소학의 핵심은 스스로의 몸가짐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소학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으로 유학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습니다. 주자에 의하면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제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의 제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된다고 비유하여 소학이 인간교육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습니다. 타사는 귀양지에서 소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고 말하는데요.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고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소학의 가르침 같이 배워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공부의 마지막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많은 것들을 폭넓게 배우되 설익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지식과 덕은 마음에 쌓아 갈무리하는 것이지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예기, 내칙. 논어에는 박학독지, 젊은 근사라는 말이 나온다. 폭넓게 공부하고 뜻을 충실히 하라.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에서 미루어 생각하라는 뜻으로 공자의 제자 자아가 진정한 학문의 자세에 대해 한 말이다. 예기 내측에 실린 아피에문은 이러한 공부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다. 20살이 되면 성인식인 관례를 치르고 성인의 예를 배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더욱 독실하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격적으로 어른으로서의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폭넓게 배우는 것이다. 폭넓게 공부하는 것은 반드시 올바른 뜻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고 학문의 깊이를 겸비해야 한다. 학문의 깊이만 추구하고 폭넓은 배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폭넓게 배우기만 하고 깊이가 없다면 내세울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또한 학문이 채 무르익기도 전에 함부로 지식을 드러내는데 급급하다면 경박한 사람이 된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문 역시 크게 이룰 수 없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큰 일을 하기에는 그 깊이가 부족하다. 타사는 귀양지에서 두 아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며 가르침을 쉬지 않았다. 그 중에서 경전과 역사서를 읽기곤 하며 이렇게 말했다. 근본을 두텁게 배양하고 얄팍한 문체는 마음속 깊이 감춰두고 드러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저술에 마음을 두는 것은
당장의 근심을 잊고자 함이 아니다. 한 집안의 부영으로서 귀양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젖술이라도 남겨 허물을 벗고자 하는데 어찌 그 뜻이 깊지 않다고 하겠느냐. 다사는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기양살이에서 학문과 저술에 매진하는 자신의 뜻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알려준다. 먼저 학문은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권했던 경전과 역사서는 사람됨을 완성해가는 근본에 충실한 공부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쌓아가는 공부인 것이다. 그 다음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산이 저술에 매진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에 대한 결실을 남기고자 함이었다. 또 한 가지, 다산의 가르침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산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너희들은 패족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저신해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독서는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고 중요한 일일 뿐더러 호사스러운 집안 자재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시골의 자재들은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어본 젊은이들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 내려가는 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공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공자는 옛날 학자는 자신을 위해 공부했고 요즘 학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공부를 한다라고 했다. 위기지학은 자신을 충실히 쌓아가는 공부이고 위인지학은 남에게 보이고 과시하기 위한 공부다. 위기지학을 하는 사람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즉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기뻐한다. 당연히 그 한계는 없다. 하지만 위인지학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교하며 남보다 앞서기 위한 공부를 한다. 남보다 빠른 출세,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이 되면 공부를 멈춘다. 예컨대 성공을 이루면 더 이상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출세를 바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자포자기하며 공부를 멈춘다. 애초에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올바른 뜻이 없기 때문이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가르친 바가 바로 이것이다. 고난 속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사람은 언젠가는 그 진가를 발휘할 기회가 찾아온다.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진정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산의 두 아들은 패족의 한계를 넘어섰다. 큰아들은 고위직은 아니었으나 관직에도 진출할 수 있었고 두 아들 모두 시인으로 또 문장가로 높은 명성을 누렸다. 실력을 쌓고 자신을 다듬어 가는데 매진하는 사람은 다른 하찮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실력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오게 된다. 가득 찬 독이 넘치듯이 물이 잔뜩 뺀 옷감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실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 그러나 얕은 지식과 실력을 함부로 드러내는 사람은 내공이 깊이 쌓일 틈이 없다. 조금만 지식이 모여도 그것을 과시하기 위해 마구 퍼내기에 바빠서 고일 틈도 없다.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이 있다. 전국시대의 대학자 순자가 했던 말이다. 군자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마음에 붙어서 온몸으로 퍼져 행동으로 나타난다. 소인의 학문은 귀로 들어와 입으로 나온다. 입과 귀 사이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니 어찌 7자나 되는 몸을 아름답게 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다. 그리고 공부의 마지막은 일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삶이 계속되는 한 공부는 끝이 없다. 인간은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땅에 남기는 발자국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용기란 삶의 비겁함마저 안아주는 것이다.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며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구차하게 남을 비방하거나 웃지 말아야 한다. 얘기 공내. 맹자는 올바른 도리, 즉 을을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맹자 고자상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물고기는 내가 먹고 싶고 곰 발바닥 요리도 욕심이 나지만 이 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면 당연히 물고기는 포기하고 곰 발바닥 요리를 택할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것이고 의도 내가 역시 바라는 것인데 이 둘을 함께 취할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한다. 의와 목숨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생명보다는 의를 취하겠다는 말이다. 물론 성인의 경지에 이른 맹자가 했던 말이기에 평범한 우리는 공감할지언정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맹자도 역시 함부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올바른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운명에 순응해야 하지만 제 맘대로 살고 싶게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에 바르게 순응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맹자 진심상에 실려 있다. 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그 발음을 순종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까닭에 명을 아는 자는 기울어진 돌담 아래에 서지 않는다. 그 돌을 다하고 죽은 자는 바른 명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죽은 자는 바른 명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모두 천명에 속한 것이기에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목숨은 어차피 하늘에 달렸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이를테면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울어진 돌담 밑에 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다.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살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다가 목숨을 잃는 것도 바른 일이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비웃으면 원한을 사게 되고 위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아프 예문에 대해 소학집회 증주에서는 이렇게 풀었다. 높은 데 올라가지 않고 깊은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위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소 씨는 자식은 이미 마땅히 자신을 낮춰 그 부모를 높이고 마땅히 자신을 소중히 여겨 그 몸을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특히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아껴 부모에게 자식을 잃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큰일을 도모했다는 것은 많은 순간 타협했다는 것이다. 타산의 삶은 험난했다. 젊은 나이에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당쟁에 휘말려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비록 의로움을 쫓았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회한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다산의 당호인 여유당은 이러한 삶에 대한 성찰에서 나왔다. 도덕경 15장에 실려 있는 글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것이다. 신중하라. 한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에어싸인 듯이. 다산은 이 구절에서 앞의 두 글자를 따서 당호로 삼았다. 다산은 직접 쓴 여유당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병은 내가 잘한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해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기쁠 수 있다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꺼림칙해 참을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장성에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신중하라. 한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에워싼 듯이 라고 했으니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듯하므로 부득이 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는다. 사방에서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타사는 평생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은 망설이지 않고 행하며 살아왔다. 설사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 불의한 일은 참을 수 없기에 두려움 없이 행했다. 학문을 좋아했기에 쉼없이 공부했고 정의로운 일이기에 남을 비판하는데 주위를 돌아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사고 비방을 받아 귀양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삶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사는 여유단기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모든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세는 당연히 필요하다. 굳건한 마음이 없으면 이를 이루기 힘들다. 하지만 천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삶 자체도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다. 법과 원칙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때로는 정의롭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신과 믿음을 함부로 굽혀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감한 결단과 함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심함도 갖춰야 한다. 담대심소,
담대하면서도 세심하게 주위를 살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더욱 그렇다. 용기란 떨쳐 일어나는 굳센 기운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 필요한 힘이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인생의 시험을 치른다. 빌보와 더불어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는 관직을 얻지 못했을 때는 얻을 것만 걱정하고 얻고 난 후에는 잃어버릴까 걱정한다. 항상 관직을 잃어버릴까 걱정한다면 그 어떤 짓도 못할 것이 없다. 논어 양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다. 순임금과 도척을 나누는 차이를 알고 싶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맹자 진심상에 실린 유명한 글이다. 맹자는 올바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냐로 보았다. 물론 선과 악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고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에는 반드시 바른 도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논어에 거듭해서 실려 있는 결의 사이가 대표적이다. 이익이 되는 일을 보면 먼저 그것이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이인에 실려 있는 부귀영화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누려서는 안 된다. 또 같은 뜻의 말이다. 예문의 글은 관직의 관점에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한 것이다. 관직에 오르지 못했을 때는 오직 벼슬자리 하나 얻을 것만 생각하고 관직에 올랐을 때는 자리보전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이익에 휘둘려 끌려다니는 삶이다. 다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홍문관의 직제인 청직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직관론에 실린 글이다. 재정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를 분별하지 못해도 청직을 맡는 데는 해가 되지 않는다. 군대의 일이나 소송과 옥사를 몰라도 청직을 맡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관직의 언어를 등한히 해도 청직을 맡는데 상관이 없다. 어리석고 용렬해 일찍이 시비를 따지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모자람이 있어도 안 될 것이 없다. 기준도 없이 당론을 과격하게 세워 인재를 가로막고 능히 그 새순을 누르고 싹을 꺾기나 한다. 남의 사사로운 일을 들춰내서 각박하고 잔혹한 논리를 펴고 남의 과오를 캐서 때를 노려 참소하고 이간질한다. 이것이 바로 청직을 맡은 자가 하는 일이다. 그러다가 수령이 되어 외지로 나가라는 명을 받으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라며 탐탁치 않게 여긴다. 친구들은 위로하고 전별하며 그를 떠나보낸다. 저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다 똑같은 이들일 뿐이다. 이 사람을 시켜 저 사람을 기르게 하는데도 마땅치 않게 여기니 그 뜻을 세움이 오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청직이란 임금에게 간언하는 간관이나 세자를 가르치는 시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당시 가장 권위 있는 자리이며 누구나 선망하는 좋은 관직이었다. 하지만 다산이 봤을 때 정작 이들은 실력도 없고 일에 임하는 태도 역시 정당하지 않았다. 실력에 상관없이 오직 자기 편만을 챙겨 능력 있는 인재의 등용을 막았고 자기 편일 경우 어떠한 잘못도 눈감아 주지만
다른 당파의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격했다. 또한 지방의 목민관으로 나가는 명을 받으면 자기를 업신여기는 인사라고 여겨 불만을 드러냈다. 이러니가 목민관이 되면 백성을 어떻게 대할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런 이유에서 다사는 차라리 청직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한탄을 했다. 그리고 대신과 같은 높은 관직은 물론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대신의 의리는 사람을 써서 임금을 섬기는 까닭에 선악을 밝게 판단해 어진 인사를 등용하고 시비를 밝게 구별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진 인사와 뛰어난 인재가 한 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것이 대신의 직분이다. 미간 말직에 있을 때에도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정성을 들여 맡은 일을 다해야 한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탐욕스럽고 비루하고 음탕하고 사치스러운 점만 지적해야지. 편파적으로 의리에만 의거해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이면 편을 들고 뜻이 다른 사람이면 공격해서 함정에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 인생은 고난으로 반가름 나지 않는다. 삶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이익을 쫓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당장 재산을 늘리고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서 삶은 곧 피폐해질 것이고 바른 사람들도 하나둘 곁을 떠난다. 역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은 역경마저 잊어야 할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다. 다사는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자신의 귀양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육경과 사설을 가져다 골똘히 연구했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래로 명과 청에 이르기까지 육아의 학설 중에서 경전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을 널리 수집해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취하고 버릴 것을 드러내어 일가의 말로써 갖추었다. 경계하고 공경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동안 늙음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복이 아니겠는가. 다사는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성취를 이뤄냈다. 타산 같은 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네 삶에서도 닥쳐온 고난으로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익을 얻는 순간이 반드시 삶에서 귀한 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누구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루느냐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인간은 나약하고 초라하다. 그래서 비루함에 맞서는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 않는 공부는 쓸모없고 공부하지 않는 생각은 위험하다. 군자는 생각해야 할 9가지가 있다. 볼 때는 명확하게 보려고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또렷하게 들으려고 생각한다.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용모는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한다. 말은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며 일은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한다. 의문이 있을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한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 노너 개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방세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와 같은 존재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가장 존엄한 존재다라고 말했다.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유를 할 수 있기에 존귀하다는 것이다. 공자의 가르침은 훨씬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다. 논어 위정에 실린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위태로워진다가 이를 잘 말해준다. 학문의 방법에 있어서 배움과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생각이다. 학문이란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을 거쳐 그 뜻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은 군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에 반드시 생각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이 구절에서 생각한다는 실천의 전 단계로 마음에 단단히 새겨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다. 먼저 보고 들을 때는 밝고 올바른 것을 보고 들으려고 해야 한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경험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따라서 나쁜 것을 골라 가려내야 하고 사사로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나 사물을 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좁은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 얼굴빛과 용모, 그리고 말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때는 예의 바르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며 진실함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논어에 실려 있다.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고 말을 들어보면 엄정하다. 무조건 엄격해서도 반대로 무조건 온화해서도 안 되며 때와 상황에 따라 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배려의 마음이다. 아무리 겉으론 엄격해 보여도 마음이 따뜻하면 자연스럽게 그 성정이 겉으로 배어나게 된다. 일의 충실함과 질문하는 태도는 공적인 일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충실하게 해내야 하고 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성격이 괜찮아도 맡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힘들다. 흔히 하는 말로 누군가를 가리켜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하고 뒤끝을 흐린다면 같이 일하기엔 부족하다는 의미이니 더욱 분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르는 일은 대충 넘기지 말고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모두 해당한다. 사고란되게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묻지 않고 대충 짐작으로 일을 처리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부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다. 화가 날 때 생각하라는 것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이다. 히로에락 에오구의 7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분노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가장 폭발적이기 때문이다. 주자는 나의 기질상의 병통은 대부분 분노와 원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 있다고 토로했다. 수양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던 성인조차 마음을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만약 분노를 불러일으킨 대상이 눈앞에 있다면 화가 화를 불러 도저히 절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이때는 잠깐 멈출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당장 화를 가라앉히지는 못해도
분노를 터뜨린 이후의 결과를 생각할 수 있으면 극단적인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과연 나의 분노가 정말 마땅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볼 수도 있다. 의외로 화는 발단이 된 최초의 상황보다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격앙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득이 될 일을 볼 때는 의로운가를 생각한다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절이다. 견득 사이와 결리 사이의 덕목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눈앞의 이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이 의로운지를 생각한 다음 취하라 하는 가르침이다. 다사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다. 세간의 의식이나 재화는 모두 부질없다. 옷은 해지게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만다. 다만 가난한 친척이나 벗과 나누는 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물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자기가 죽은 뒤까지 가지고 가서 천년토록 꽃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까? 재물은 메기와 같아 단단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미끄럽게 빠져 나가는 것이다. 재물이란 가지려고 노력할수록 빠져나간다. 그리고 가지면 가질수록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마음은 언제나 고달프다. 그러니 차라리 그 재물을 나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며 진정한 이익이라는 말이다. 재물을 대하는 진정한 자세, 결리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생각 좀 하며 살자라는 말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함으로써 일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폐를 끼치는 사람을 타박할 때 꺼내곤 한다. 공자가 했던 가르침이 바로 그렇다. 삶의 모든 방면에서 흘러가는 대로 맞추지 말고 반드시 생각하고 또 생각에 그치지 말고 실천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잠시 멈춤이다. 중요한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를 수 있다면 마음이 안정되고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파스칼이 말했듯이 우리를 존엄하게 하는 것도 생각이다.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고 사람과 세상 앞에 서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존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모멸과 모렴치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생각하면서 사는 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은 붙잡을수록 멀어진다. 그래서 생각하기 위해 생각을 비워야 할 때도 있다. 지금 아이가 보는 것이 평생의 기억으로 새겨진다. 맹모가 말하기를 이것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하고 마침내 그곳에 거처했다. 열여전. 잘 알려진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다. 그 전문은 이렇다. 맹가의 어머니는 그 집이 무덤과 가까웠는데 맹자는 매번 장사 지내는 일을 흉내내며 놀았다. 맹모는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며 시장 근처로 이사했다. 맹자는 이번에는 장사하는 흉내를 내며 놀았고 맹모는 또 이곳은 자식을 살게 할 곳이 아니다라고 하며 이사했다. 그리고 학교 근처로 이사하자 맹자는 예를 배우고 예법을 행하는 것을 흉내냈다. 마침내 맹모가 말하기를 이곳은 참으로 자식을 살게 할 만한 곳이다 하고
그곳에 거처했다. 맹자의 어머니는 환경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일찍이 간파했다. 그리고 몇 번이고 좋은 곳을 찾아 이사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통찰과 노력을 바탕으로 위대한 철학자가 길러졌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바른 것을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모두 부모의 몫이다. 이와 연간해 고사에는 자녀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도 함께 실려 있다. 맹자가 어렸을 때 옆집에서 돼지를 잡은 일이 있었다. 맹자가 어머니에게 동쪽 집에서 돼지를 잡아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너에게 주려고 잡는다 라고 농담을 하고는 곧 후회했다. 지금 막 알기 시작한 아이를 속이는 것은 불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곧바로 돼지고기를 사서 맹자를 먹였다. 이 이야기야말로 자녀 교육에서 맹모 삼천지교보다도 더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부모는 아이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와 정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남을 속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짓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직접 속이는 것은 거짓과 불신을 마음에 새겨주는 것이다. 타산도 두 아들에게 붙이는 글에서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다. 너희들이 쌍옆에서 성장하면서 어린 시절에 접한 사람들 대부분이 문전 잡객이나 시종도는 하인배, 아전들이니 입에 올리고 마음에 두는 것이 약삭 빠르고 경박해 비루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없었구나. 이러한 법통이 깊이 골수에 새겨져 마음에 선을 즐기고 학문에 힘쓰려는 뜻이 전혀 없게 된 것이다. 학문에 힘쓰지 않는 두 아들을 질책하면서 다사는 그들이 자란 환경을 한탄하고 있다. 다사는 맹자의 어머니처럼 이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집을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의 당시 형편을 감안하면 마음처럼 자녀 교육을 위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도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따끔한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결국 사람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 환경이 영향을 끼칠지언정 그 환경에 휘둘리거나 또는 환경을 이겨내고 학문을 이루는 것은 모두 자신의 몫이라는 엄격한 가르침이다. 아이는 쉽게 물드니 항상 조심스럽게 마주해야 한다. 한편으로 다사는 거주지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비록 자신은 귀향을 오고 가문이 폐족이 되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물론 오늘날과 같이 투자 가치가 있고 학군이 좋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니다. 비록 폐족이 되었다고 해도 시골로 숨어들면 세상과 단절이 되고 만다. 점차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게 되므로 더 큰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많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대적 상황을 개간하고 문화적 안목을 잃지 않고 제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릇 사대부의 가법은 뜻을 얻어 벼슬길에 나서면 서둘러 언덕에 집을 세워도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급히 서울 언저리에 의탁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명부에 있는지라 너희들로 하여금
잠시 시골집에 숨어 지내게 했다. 뒷날의 계획으로는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거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세가 기울어 능이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서울 근교에 머물면서 과실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생활을 도모하다가 재물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저자 가운데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타산도 역시 몰락한 처지에서 아들들을 시골집에 거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좀 상황이 나아지면 반드시 도성 가까운 곳으로 옮기라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배울 점이 많다. 과일과 채소를 기르며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다. 다사는 농사에 대한 관점이 당시 양반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농사는 사람들이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일이며 사람들이 일륜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근본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이러한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다사는 신분이 있으니 땅을 일궈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이 허영에 불과하다고 봤다. 사람은 자기가 접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과 거주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거짓을 행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도 부모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바른 가르침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부모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더욱 혼란을 줄 뿐이다. 이중적인 처신과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곳에 머물러 많은 것을 접하게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부모의 삶에서 얻는 배움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 아이의 눈 속에는 부모의 품격이 깃든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무섭다. 지금까지 타산의 마지막 습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